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 8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들 모두 이재명을 막겠다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편 민주당 3명의 경선 후보들은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 지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경선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의 첫 조별 토론의 대진표가 결정이 됐는데 A조가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 B조 나경원,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진표 보셨을 때 좀 균형이 어느 정도 맞다 보시는지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언론에서 A조는 조금 심심할 것 같다. 반면 B조가 죽음의 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나머지 3명, 이철우 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간의 여러 탄핵이나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전당대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격돌했던 전례가 있고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입담이 만만치 않다는 건 정치권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도 중앙정치에서는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TK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B조 토론에 아무래도 많은 국민과 당원들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 기사거리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A조에 계신 분들도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는 토론을 하겠지만 1차 경선에서 새로운 분수령은 아무래도 죽음의 조로 손꼽히는 B조 토론이 될 것 같다라고 당 안팎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좀 섭섭하지 않게 A조 분들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조 분들이요. 예. 그 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A조는요. 이게 보시면 김문수, 안철수 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각을 좀 세우느냐 이게 좀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요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지지율이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 양상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B조가 아무래도 죽음의 조라고 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의 조라는 게 뭐 너무 잘해가지고 죽음의 조일 수도 있지만 서로 진짜 죽일 것 같아가지고 죽음의 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경원, 한동훈 두 후보의 악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런 게 주는 의외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B조 경선이 뜨겁기도 하고 약간 의외성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 경선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 세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화두에 올리면서 첫 경선지인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행정수도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감으로써 그거의 완성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전국의 어떤 균형 발전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수도의 이전의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심의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이 홍준표, 저기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좀 인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 공략보다는 충청 지역 공략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곳 내지는 매력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단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상징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어떤 이슈를 계승한다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의 표심을 좀 닦는다, 다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 지역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 민주당의 표심 공략, 충청권 표심 공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유의미하고 의미심장한 행보죠.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후보들이 많아서 경선 흥행에는 조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후보가 적고 이재명 대세론이 일찍 구축되어 있는 덕에 지역 행보, 전국 행보를 조금 앞장서 할 수 있다는 또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난 대선이 0.7% 박빙 승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충청권의 인연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파평윤 씨 본산이 또 충청권이기 때문에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강력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충청권은 언제나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고 지금 보면 민주당 주자들 중에서 충청과 어떤 고향으로 엮여 있는 분들은 없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경북이 예. 고향이고 김동연 지사나 음성, 충북 음성이죠. 네, 김동연 지사가 네. 충북 음성이라는 장점이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목하는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청권 공략 메시지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강하게 내는 것이 지난 대선에 뼈아팠던 이 박빙 차이의 어떤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아서 세종 집무실 이전이나 뭐 세종에서 바로 대통령 직무를 보겠다는 공약 등도 앞으로 날이 갈수록 훨씬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1차 경선이나 경선 과정에 좀 매몰되어 있지만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발빨리 당 지도부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좀 보태면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용산을 또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는 게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세종으로 옮긴다는 게 상당히 여론의 반발을 좀 줄이고 갈 수 있는 또 환경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상황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 조사의 결과인데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결하는 가상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45%, 국민의힘 후보 17에서 24%, 이준석 후보 7%에서 9% 사이로 나타났는데 이번 결과 우선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후보가 하나로 확정되기 전에는 네. 보수 결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진보 진영의 결집은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결과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안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좀 억지로 찾아내자면 예. 이재명 전 대표의 가상 대결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아.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그 원샷 단일화라는 빅 이벤트도 사실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을 응집시키고 결집시키는데 성공을 한다면 아직까지 대선이라는 중요한 승부를 포기할 지점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과반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승부처인 것 같고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7에서 9%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비교적 안정된 본인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게 남은 길은 현재 국면에서 20% 중반대인 지지율을 가상 대결에서 경선 후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0% 4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서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4강이 압축된 후에 가상 대결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지지율을 아직은 볼 여지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준석 후보 7에서 9% 나온 부분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면은요.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진영의 결집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사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큰 이슈,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정권 연장이냐 이런 데는 또 참여를 또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도는
후보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과거 잘못을 심판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집이 국민의힘이 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집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반성,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중도층은 심판 선거의 경향성을 훨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상대적으로 과거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9% 정도 나오면 그걸 계기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대 양당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게 좀 한계 아닌가. 그러면 그걸 돌파하려는 게 이제 단일화 전략인데 예. 단일화 전략에 관해서도 지금 본인은 이제 굉장히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지표조사 결과 이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39%고요.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8%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6%, 안철수, 이준석 후보는 또 동일하게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지난주 조사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고 김문수 후보가 하락하면서 지금 8% 동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 등락이 뭐 1, 2% 오차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크게 집중해서 일희일비하듯 평가하는 건 적절한 분석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고 이런 다자 대결 구도에서 예. 사실 보수 진영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여러 후보들이 막 나열되고 있잖아요. 진보 진영은 비교적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과반이 아니라 40%의 벽을 아직은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 희망을 가지는 근거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탄핵 찬성을 하는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일정 부분 우리 국민의 비호감도도 크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보수 진영의 기대감이고 그게 일정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지금 우후죽순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게 저는 크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주 뒤면 한 명의 후보 내지는 한 명의 후보 플러스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보수 진영 후보군이 압축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느냐를 좀 봐야 되고 지금 앞으로 2주 동안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누가 8%가 됐다, 10%가 됐다, 7%가 됐다 솔직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 벽을 다자 대결에서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가상 대결에서 과반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선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또 이번 결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거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존재의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그 사라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후보의 싱크로율 얼마나 동기화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이다라는 게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등등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싱크로율을 굉장히 높여놓으니까 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능력에 의한 지지는 아니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전에는 보수 진영 후보들의 적합도를 더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뭐 이 정도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격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오면 비슷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빠져나간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지지층의 그 뭐랄까요 견고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본회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가 됐는데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패착이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고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자세가 어떠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선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내가 권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드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경계심을 심어줄 수가 있고 심판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이 가장 중요한데 대선을 그르칠 만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검을 지금 추진한다고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또 그런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심판 선거로 흘러가고 있고 그 심판 선거의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힘을 쓰는 게 맞지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그 어떤 생각을 분산시키는 지금 유권자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약간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이슈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패착이라는 평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오남용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계속하는 거 국민들 보기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 특검법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과 관련한 것들, 반도체, AI, 관세 전쟁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공히 신경 써야 될 아젠다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리한 특검법 여야가 반대하고 이미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제의 요구해서 부결된 것들을 또 밀어붙이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또 제의하고 이런 동안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 국정은 경색되어서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들도 다 줄줄이 문턱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정말 하고 싶잖아요. 한 달 반만 참고 대선 이기면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승리한다면. 근데 그 한 달 반에 국민들께 내어드릴 어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컨텐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특검이나 사법적인 부분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어가려는 얕은 자충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도 제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때린 거 말고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내세울 만한 컨텐츠가 없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똑같아요. 특검법으로 내란 세력 단죄하자는 거 말고는 국민들 밥상에 차릴 만한 반찬이 없으니까 계속 같은 반찬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가 새끼 내내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야 정당이 한쪽은 이재명 대표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만 이야기하고 한쪽은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 특검하자만 이야기합니까? 이게 벌써 삼시세끼가 아니라 거의 3년 내내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되고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상실한 이상 현재 국정 운영의 더 큰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고 밀어붙이는 정치를 할 게 아니라 한 달 반이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소소당을 존중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올바른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이라는 두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바람에 국정 운영 여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의 힘 있는 정당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를 민주당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은요, 이 수사나 권력의 주체가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 수사나 권력의 주체가 검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의 불신을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힘을 가지고 막 추진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에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두 글자,
이걸 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편 오늘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내용이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 불가법,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 내용에 담겨 있고요.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이 지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업무를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났고 내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도했던 헌재 재판관 2인 지명은 일단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 이전에 헌재에서 본안 판결을 과연 내릴까요? 그냥 다음 대통령 목으로 남겨두고 본안 판결을 아주 천천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서 사퇴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실은 안 해도 될,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법안으로 또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같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안정적인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미 이건 다 지나간 배예요. 네.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 임기나 뭐 권한대행 지명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뒷북이나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거든요. 이 시간에 관세 전쟁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관세로 피해보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미국과의 직접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베트남이 굉장히 높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에 공장 차린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또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국가의 역량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경제 통들과 연구해서 법안 발의하면 저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민주당 이건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9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왜 이렇게 정쟁용 법안과 특검, 헌재, 뭐 자기들 입맛에 맞추기에만 쓰는 것인가.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좀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냐는 정쟁용 아니냐라는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법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법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 시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시기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민주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가지고 추진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더 강화할 거야.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권력을 더 강화할 거야. 내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있는 세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그 세력을 책임 세력으로 봐요. 지금은 여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사라진 직후부터는 민주당이 책임 세력으로 이제 서서히 국민에게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 독주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독주 이르기에 두 개가 다 보였을 때 국민들이 본 거는 누구의 독주를 봤을까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때의 책임 세력이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책임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좀 더 겸손하고 시기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 시기를 선택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 상황과 본회의 상황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